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시작 전에 여러분들 이름 한번 불러보고요. 구민성, 김경서, 김기, 김채흔, 손민석, 잘 지내지? 송창혁, 신재균, 신정민, 안희정, 이다연, 이성현, 장형기. 잘 지냈어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교도소에 어떤 부문화라는 게 있다. 일반 사회 규범이나 가치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문화. 수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지향이나 문화적 성향이나 지향성, 그리고 어떤 가치와 규범에 관한 것을 우리가 수용자 문화라고 하는데, 어떤 그 부문화들, 독특한 그들 세계의 어떤 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부문화는 어떤 성격들일까? 첫째, 범죄 지향적 부문화가 있다. 범죄 지향적. 그리고 수용 지향적,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도 합법 지향적인 어떤 부문화도 함께 존재한다. 범죄 지향적 부문화는 뭘까요? 우리가 중거 집단 이런 말 쓰죠. 어디에다 내 가치를 두고 있느냐, 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또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를 무엇에 중거하느냐, 레퍼런스가 뭐냐는 거죠. 내 레퍼런스 그룹이 뭐냐. 범죄 지향적 부문화라는 것은 범죄의 어떤 근거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범죄자, 범죄 집단에 두고 있는 것. 이걸 범죄 지향적 부문화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일반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문화를 교정시설로 유입하고 지속하는 것. 유입과 지속. 밖에 있는 범죄 문화를, 또는 밖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한 어떤 조직, 그들의 어떤 조직의 목표, 행동, 태도들을 지향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고 지속하는 것. 이걸 우리가 범죄 지향적 부문화라고. 잘 변하지 않죠. 제가 베르베르의 소설을 읽는데, 개미란 소설을 읽는데, 거기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있었어요. 생쥐를 실험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재밌었는데, 어떤 그룹에 생쥐 6마리가 있으면 가운데 물을 두고요, 건너편에 먹이를 둬요. 그리고 지켜보면 이런다는 거죠. 6마리가 동시에 생쥐가 가서 먹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보통은 4마리가 간대요. 한 마리는, 보스는 안 가는 거죠. 가지고 오면 그 물건을 다 빼들고 자기가 가지고 분배도 해주고. 또 한 마리는 어떤 게 있냐면, 보스 옆에서 같이 보스를 보조하면서 가지고 온 걸 빼들어 먹는. 자, 그러면 보스만 6마리 생쥐를 가지고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가지 않고 싸우고 있을까요? 똑같은 결과래요. 4마리가 하고, 한 마리 보스를 안 가고, 또 한 마리는 보스 옆에 붙어 있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범죄 지향적 문화는 그런 범죄자 집단 조직, 그런 그 행태들이 그대로 유입된 거, 그리고 지속하는 거 안에서까지. 레퍼런스가 범죄 밖에 일반 사회에 있는 범죄자 집단에 있다. 범죄 문화에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범죄 지향적 부문화. 그러면 수형 지향적 부문화는 뭘까요? 이 말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모든 지위나 신분은, 자기 지위나 신분은 뭐냐면 안에 있는 환경을 이용하고
특별한 거기에 혜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교종시설 내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가장 교묘한 사람이 어떤 재화 물건과 어떤 용역들, 재화와 용역을 차지하고, 이 말은 뭐예요? 따라서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안에서 누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생활 지향자들은 교도소 사회에서의 모든 생활 방식을 수용하고 그것에 적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표가 뭐겠어요? 자신의 수용 생활을 보다 쉽게 편하게 보내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는 건 어떤 면에서냐면 출소 후에 어떻게 살 건가의 생각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이들 수용 생활 지향적 집단이 교종 시설화가 가장 쉽게, 가장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요.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신분과 지위를 확보할까, 이런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시설에, 좋은 말로는 적응을 빨리 하지만 나쁘게는 그게 교도소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법지향적 부문화라는 건 뭐 위험하진 않겠죠. 우리가 말 그대로 안에서도 어떤 법을 준수하고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어떤 신분이나 지위도 정당한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갖고자 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래서 집단화하지 않고 대체로 스스로를 수용자 사회의 범죄나 수용생활 지향 부문으로부터 좀 소외시키고 있다,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도 비교적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위험성도 없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수용자의 어떤 부문화적 성격들, 합법지향적 부문화다. 이러한 부문화의 어떤 참여들은 자발적 참여, 부문화에 대한 수용생활 지향자는 자신의 중거 집단, 레퍼런스 그룹을 교종 시설 내에서 찾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어떤 정보나 물건을 내가 확보하면 내 신분이나 지위가, 내 영향력이, 이 부분들이, 이게 수용생활 지향자. 그래서 그들은 교종시설 환경 내에서 이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용생활 지향자들. 그럼 범죄생활 지향자들은 어때요? 동떨어진 관계는 아닌데 중요한 건 레퍼런스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교종시설 생활이 아니라 범죄 생활에 전념하기 때문에 자신의 중거 집단을 교종시설 내는 물론이고, 거기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또 안에서도 조직을 만들고 밖에 나가서의 범행을 또 조직화해서 계획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중거 집단을 교종시설 내는 또 물론이고 또 밖에서까지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별 몇 개 달았으면 밖에 나가면 이제는 예전에 그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별을 하나 더 달았기 때문에 이제 영업 부장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 자신의 지위를 단지 그 일부인 교종시설보다는 밖에서의 범죄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수용자 강령보다는 더 큰 범죄자 강령에 집착하는. 합법생활 지향자는 자신의 소원의 지위를 제수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더라도 그 부문화가 있더라도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범죄생활 지향자는 어떤 목표가 뭘까요? 교도소 내에서 했던 수용생활이 쉽게 되도록 하는 것에서 특전을 구하는 반면에 내가 좀 특전을 갖고 싶어요. 내가
밖에서 어떤 지위에 있어서 안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어떤 그런 특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특별한 위치라는 걸 인정받고 편하게 지낼까 하는. 근데 범죄 생활 수용 생활 지향자는 그냥 손해에서의 지위를 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요. 그래서 특전을 갖는 거. 내가 영향력이 있어. 그 손해 생활에서.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부문화를 형성하는 그룹들인데 레퍼런스 그룹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가 통제되어 있다는 것들, 뭔가 박탈되어 있다는 것, 이런 데서 사실은 자기들이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뭔가 안에서 얻기가 어려운 걸,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걸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보안 수준을 낮추고 교정시설을 경구구만 한다면은 이런 수용자 문화가 좀 수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용 관리나 형벌 집행 이런 통제보다는 교정시설의 목표를 분명하게 재수자 개선에 둔다면은 그런 영향력을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선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관리자와 수용자의 적대 관계, 갈등 관계, 관리자와 피관리자 관계, 다른 정보나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확보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재수자와 직원 간의 의사소통 절차를 좀 개선한다면 이런 수용자 문화가 좀 수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재수자의 어떤 역할 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체로 집단의 구성원, 형기, 그 교도소 내에서의 집단의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진 구성원들일까? 범죄가 많이 한 누범자들일까? 아니면 초범이 많을까? 범죄가 아주 잔혹한 애들이 많을까? 그렇지 않으면 보다도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범죄가 많을까? 이거 다르겠죠. 그 문화라는 게. 그리고 또 역할들이 안에서 재수자 역할이. 그래서 대체로 집단의 구성원, 형기. 작게 산다면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죠. 안에 수용자의 지위 같은 거. 그런데 이제 형기가 길다면 자기가 오랫동안 적응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싶겠죠. 또 범행의 종류, 전통적 수용자 강령에 대한 헌신의 정도, 특수한 기능, 그리고 경제 활동 등에 대해서 안에서도 경제 활동 등 누가 안에서 영치미도 많아서 내가 뭔가를 또 사줘서 자기 지위를 확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고 또 겨울에 따뜻한 뭔가 다른 것들을 좀 구입하고 싶어도 못한다면 있는 사람이 그걸 자기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지위를 또 확보하는 방법. 그래서 역할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과목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교도소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리즈너제이션, 교도소화. 왜 교도소화가 우리의 이 수업의 중점적인 어떤 또는 관건적인 개념일까? 한번 자료 한번 보고 갈까요? 교도소화에 대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교도소화, 프리즈니제이션,
교도소화란 재소자가 교도소에서의 행위의 유형을 학습하는 과정. 사회화 그러면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도소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은 교도소화라는 것은 재소자가 교도소에서의 행위 유형을 또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 사회에서의 가치와 규범의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는 과정. 재소자가 교도소에서의 행위 유형을 학습하는 과정을 교도소화라고 한다. 근데 왜 이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도소화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범죄성과 반사회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고, 문제죠. 범죄성과 반사회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고, 교도소 사회의 재소자 특성을 범죄자 이념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교도소화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 내에서의 어떤 것, 수용자 사이에서의 행위 유형을 학습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해 소위 뭐 범죄 학교다 뭐 이런 말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도소화라는 말이겠죠.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 것이 교도소화입니다. 중립적 용어가 아니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교도소화에 대해서 범죄성과 반사회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고 서로 악성이 감염되고 이런 말이죠. 교도소 사회의 재소자 특성을 범죄자 이념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이다. 결국 재소자들의 수용자 강령의 동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도소화라는 용어가 어떤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직원에 반대하는 행동과 태도를 신봉하는 정도를 일컫는 말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도소화고,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도소화들을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그 부문화들이 있었죠. 범죄지향적 부문화, 수용지향적. 문제는 그 두 부분들이겠죠. 합법지향적인 거는 그래도 안에서의 좋은 쪽의 가치와 규범들을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교도소화를 설명하는 모형은 한 가지 더 볼까요? 교도소의 설명 모형으로 제가 세 가지를 적어 두었어요. 한 가지는 박탈 모형. 박탈? 뭔가 좀 빼앗긴 것 같은. 박탈, 빼앗기는 거. 박탈당하다. 박탈 모형. 하나는 유인 모형. 뭔가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 교도소화를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교도소에 어떤 부문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교도소화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유형을 습득하고 범죄성을 심화시키고 하는 것이 때문에 문제다. 교도소를 나간다면 재범의 우려도 있고 안에서도 수용 사고를 일으킬 거고 직원과의도 적대적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행위 유형들, 부정적인 어떤 부문화, 교도소화. 이 교도소화를 설명하는 세 가지 모형을 우리가 처음에 왜 그런 게 만들어질까? 그걸 하나가 기억하실 게 세 가지가 박탈 모형, 그리고 유인 모형, 그리고 이 한 가지 각각으로는 다 설명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통합돼야 된다. 통합 모형. 이번 시간은 그 세 가지 모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탈 모형은 뭔가 박탈당했다는 뜻이에요. 뭘 박탈당했을까요? 안에 재수자들은.
수용자의 교도소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으로 박탈 모형은 교도소에서의 수용이 교도소에 가둬 놓는 것이 교도소 하에 직접적 결과라고 보는 가정에서 출발해. 교도소의 직접적인 결과는 뭐냐면, 직접적인 것은 교도소에 수용된 거다. 그 자체가 교도소화가 만들어진 원인이다. 직접적 원인. 교도소에 수용된 거. 그래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사이크스라고 하는 학자는 들어오게 되면, 교도소에 오게 되면 갖게 되는 기본적인 5가지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뭘 박탈을 당할까요? 그 5가지 수용의 고통, 박탈로 인한 무엇을 박탈당할까?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이건? 첫 번째는, 그렇죠, 자유형이죠. 자유가 박탈돼. 두 번째는 자율성을 박탈. 자유만 박탈된 게 아니라 자율성의 박탈. 그리고 당연히 들어오면 이성관계의 박탈. 또 불안하죠. 그래서 안정성의 박탈.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박탈. 어떤 갖고 싶은 물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들 박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뭔가에 적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기능적이라고 그래요. 기능이라는 것은 전체 체계에 적응하는 걸 우리가 기능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용으로 인한 고통과 박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박탈 모형을 우리는 기능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서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지휘광등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박탈 모형에서는 수용으로 인한 고통과 박탈, 두 번째는 지위가 강등되는 걸 갖게 되잖아요. 뭐가 지위가 강등된다고 생각할까요? 박탈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과거의 자기의 관념 대신에 가졌던 것들 대신에 동일한 머리 모양, 복장, 이름 대신해서 주어진 숫자로 불려지잖아요. 번호로. 개인 물품의 횟수 등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라고 하는 어떤 관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자신의 상실은 곧바로 자기 지위 강등으로 이어진,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고 그 신분에 맞는 적응을 하려는 변화는 신분 말소와 지위 강등의 기제에 기여하는 것. 수임번호 몇 번으로 불려지는 자기의 지위 강등.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탈 모양에 따르면 수용자 조직은 제도적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일종의 집합적 반응이고, 이는 공식 제도 내의 재소자가 고통받는 일련의 박탈에 대한 어떤 적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박탈과 지강동에서 내가 적응해야 돼.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는 스스로는 기능적인 거죠. 즉 수용의 고통과 자기 존중심의 이업을 초래하는 재수자의 자기 비하로 인하여 재수자는 직원과 당국 그리고 사회 규범을 거부하고 자기를 다 박탈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기 존중심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체계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재수자끼리 상호 세력을 결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거부하는 걸 피하려고, 우리말은 적응, 내부에서의 자기 스스로의 존중감을 자기를 거부하고 박탈해버린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또 거부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이런 박탈 모형은 박탈과 지휘 강등을 갖게 되면
안에서 수용자 생활에 대한 강령이 증대하겠죠.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그래서 석방 후에도 교정에 실패한다. 그래서 이 말은 교정시설을 범죄학교라고 비판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요. 박탈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재범률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자유주의자에 대한 논거를 제공하는, 어떤 면은 더 심하게 하면 nothing works 교도소, 교정시설 폐지론의 근거도 돼요. tear down the walls, 담을 무너뜨려버리자, 찢어버리자. 이게 이제 소위 박탈 모형. 어떤 모형이 있다고 모형으로 설명한다고요. 교도소화를 박탈 모형, 유인 모형 두 개를 합친 통합 모형. 이 시간에는 박탈 모형을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인 모형과 통합 모형을 설명하고 여성 수용자든 남성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걸 설명한 다음에 기말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